그러니까 이제 지난 버전은 우리 이제 보조하는 친구가 화면 전환만 했는데 화면 전환하는 방식도 교수님 하는 걸 보고 저희가 연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 하시는 거 유튜브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똑같지는 않더라도 같은 위치로 포인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 오디오 들어갔나요? 네, 다 들어갔습니다. 슛 들어갔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난 제1강에 이어서 도시와 건축을 읽는 제한제고 소주제가 이제 덕수궁과 정동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자, 2강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서 멀리 오셨습니다. 오늘 안상모 교수님 환영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강의인데요.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을 다투게 와가지고 좀 시작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주제는 그 도시와 건축을 있는 대한제국이라는 큰 주제하에서 덕수궁과 정동을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2009년에 그 덕수궁, 책을 하나 썼었는데요. 덕수궁 책 제목이 덕수궁, 시대의 운명을 안고 제국의 중심에 서다, 이런 제목의 책을 썼었어요.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덕수궁과 정동에 대한 강의를 이제 종종 요청받곤 하는데, 제가 이제 덕수궁에 대한 그 강의를 요청받아도 보통 이제 정동과 함께 이 얘기를 하고요. 조금은 드물지만 정동에 대한 강의를 부탁을 받아도 이게 덕수궁과 함께 강의합니다. 그 비중은 좀 다르지만. 자, 이게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제가 이제 그 원래 고건축 전공이 아니라 근현대 건축이 전공이라서 고건축인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대한 강의를 요청받는 일은 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드문데요.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대한 강의를 요청을 받을 때는 사실은 경복궁이나 창덕궁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도시적 상황을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야기가 완결된 구조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아마 고건축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복궁이나 창덕궁 강의를 들을 때 경복궁과 창덕궁 자체 얘기로만 강의가 시작되고 끝나지 그 주변으로 공간이 확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근대라는 것은 도시를 무대로 펼쳐야 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덕수궁이 갖고 있는 성격상 덕수궁은 정동과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는, 도시와 궁궐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이해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 덕수궁의 성격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경복궁의 근정전에 해당하는 정전을 보통 우리가 중화전이라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덕수궁의 최초의 정전은, 그러니까 경복궁의 근정전에 해당하는 그 정전은 중화전이 아니라 여기는 석조전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형태의 두 개의 정전을 가지고 있는 거. 근데 그리고 첫 번째 정전은 오히려 지어지기는 중화전이 먼저 지어졌지만 실제 짓는 시도는 첫 공사의 시작은 석조전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두 개의 정전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개의 정전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덕수궁이 갖고 있는 정체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덕수궁 강의할 때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이 부분입니다. 덕수궁은 고궁이다 하는 부분이죠. 여기 궁궐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서울에는 5개의 궁궐이 있죠. 잘 아시다시피.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경복궁이 있고요, 창덕궁이 있고, 창경궁이 있고, 경희궁이 있고, 덕수궁이 있습니다. 이 5개의 궁궐이 있다라고 하면 맞지만 5개의 고궁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덕수궁은 고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궁이 아니라 뭐냐? 보통 우리가 고궁이라고 하면 조선시대의 궁궐이라는 인상을 갖죠. 덕수궁은 조선시대 궁궐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끝나고 선조가 창덕궁을 중건하는 사이에 잠시 그 궁궐로 사용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 길지 않고요. 궁궐의 지위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정부로서의 역할을 갖게 된 것은 대한제국이 출범한 이후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학술적으로 언제부터가 근대의 시작이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개항 이후를 근대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일상적으로 대화하는데 큰 문제가 없잖아요. 자, 그 관점에서 보자고요. 그럼 개항이 1876년이잖아요. 그 대한제국이 언제 출발합니까? 1897년이잖아요. 개항 이후 20년 뒤라고요. 개항 이후 20년 뒤에 지어진 궁궐이다 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당연히 근대 아닐까요? 모습은 전통 건축의 형태를 일부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고궁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궁궐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능성을 우리는 그동안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거죠. 자, 또 한 가지, 제가 덕수궁과 함께 정동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덕수궁은 지금 현재 덕수궁 일반이 접근 가능한 능력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인데, 자, 덕수궁의 권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잘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가 서울시청 겁니다. 서울시청이고 여기가 서울광장이라고 이야기 부르죠. 자, 요게 이제 세종대로예요. 세종대로 있으죠. 세종대로의 북쪽 끝에는 여기 경복궁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 남쪽 아래는 남대문이 있죠.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정동의 경계가 아마 요 세종로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종로에서 이렇게 신문로까지.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아마 여기 이쪽 대충 크게 약간 다르지만 서소문로 정도. 자, 그러면 한 곳 열리는 곳이 있죠. 그럼 서쪽 또는 남서쪽으로는 어디가 있는 거냐? 여기일까요? 여긴 의주로입니다. 아마 서울을 잘 아신다고 하는 분들도 의주로가 어딘지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사람들 거의 멀지 않지만 인지를 잘 못하는 공간이고, 사실은 이 남서쪽의 경계는 이 서대문이 여기거든요. 네, 여기가 남대문이고, 여기를 이렇게 잇는 한 대충 한 요 정도 되는 부분이 정동의 남서쪽 경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이 정동인 거죠. 그렇게 되면 정동 한복판에 덕수궁이 위치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지금 보여지는 사진을 보시면은 녹색으로 있는 이 부분이 덕수궁과 정동에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주변이 빌딩으로 둘러쳐져 있다.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입지가 갖는 차이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자, 우리는 정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정동은 이제 우리 근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시고, 정동이나 덕수궁을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 정동은 또 많은 외교 대사관들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은 좀 따로, 지금은 따로 대사관이 별도로 되어 있지만 아주 대사관들은 정동 한복판에 있고, 영국 대사관과 영국 대사관전 정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있고, 또 뭐, 여기는 보니까 여기 저렇게 몰려 있는 이유는 외교타운이기 때문에 그렇대. 외교 공간들이 모여 있으니까 외교타운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동이 외교타운이기만 할까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정동의 역사를 들어가면, 정동하면 떠오르시는 것들이 다 각기 다 다르실 거예요. 특히 연령층에 따라 다르고요. 자기가 언제 서울을 인식하고 서울에 언제 중심부를 접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 달라요. 자, 근데 먼저 먼저 정동한테 덕수궁이 떠오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덕수궁이 떠오를 때 7, 80년대의 초등학교의 사생대회나 백일장 때의 덕수궁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에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의 일환으로 그 대법원이 강남으로 이사간 다음에 서울 시립미술관이 들어선 다음부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덕수궁 자체로만 기억했던 분들, 미국 대사관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사 관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 요즘은 예전에는 미국 대사관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평화 시대에는 미국 대사관의 위치는, 또는 지금 대사관 세종로에 있으니까
대사 관저 위치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대학교 80년대 학번인데 그 당시에는 미국 대사관의 위치를 모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시내를 지나가다가 아주 전투 경찰이 강력하게 보호막을 치고 있는 곳은 미국과 관계 있는 곳이에요. 세종내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그다음에 정동을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정동 어느 정도에서는 경찰이 겹겹이 켜 있고 거기를 지나가려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가방을 열어 젖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어갑니다. 꼭 필수 저기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은 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그 정동 쪽으로 가본 기억이 있는데 대학생 때는 정동 안으로 들어가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미국 대사관을 기억하는 분도 있어요. 정동 같은. 그다음에 정동 제일교회를 기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정동 제일교회를 기억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개신교, 독실한 개신교 신자들, 특히 감리교 신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카톨릭에 있어서 명동 성당에 해당하는 게 정동 제일교회니까요. 또는 이화여고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7, 80년대 그 고등학교를 다니셨던 그 여고생보다는 남자 고등학생들이 이화여고 학생들 쫓아다녔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고 이 정동에 있는 배제랑 그 이화여고를 다녔던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기억하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오면 복수궁 안에는 석조전과 중화전도 있고요. 이제는 이런 내용들도 많이 알려지고 있고요. 미국 대사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잘 보면 영국, 러시아, 그다음에 프랑스 공사관은 있었다가 좀 바깥으로 옮겼죠. 그다음에 그것뿐이 아니라 독일 공사관도 있었고요. 벨기에 영사관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 캐나다 대사관이 옛날 벨기에 영사관 자리에 자리 잡고 이 정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영소푸 중 이렇게 세계 5대 강국을 외우고 계신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연식이 오래되신 분이에요. 옛날에 그 유엔가에서 안전보장 이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나라 5개 나라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었는데 그 나라들이 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타운이라는 말을 들으면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드릴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대사관이 있다는 건 많다는 건 다 알아요. 많이들 알아요. 근데 정동 제일교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구세군 본영 중앙회관도 있고요. 카톨릭 최초의 수녀원도 있었고 러시아 정교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공의 대성당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인들단이 개신교회인 한성교회도 지금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메이저급의 외래 종교들은 대부분 정동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가 외교타운인 줄 알았는데 여기 선교기지일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선교기지가 되려면은 선교기지는 그 교회만 시작점이라고 되는 거 아니죠. 보통 선교를 할 때 선교를 아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두 가지의 그 버팀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죠. 수단이 있죠. 우리나라의 미션 스쿨이라는 거 아니죠. 교육. 또 하나는 의료. 우리가 오늘날에도 저기 어려운 나라 가가지고 선교할 때 교육과 의료는 항상 들고 가잖아요. 이게 우리 개항기 때 북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고 들어온 두 개의 무기였어요. 가장 효과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육과 의료가 묶여서 이게 선교기지가 되는 거죠. 근데 정동에는 보면은 학교는 교회는 있고 그러니까 이화여고가 미션 스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화학당이라는 게 있었죠. 그다음에 배제학당도 있죠. 이거 오타네요. 아인데.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다른 학교도 좀 있겠지만 이화와 배제가 있는 그럼 교회 미션 스쿨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병원이 없잖아요. 병원은 어디 있을까요? 진짜 없었을까요? 우리가 여자 대학 중에서 의과대학을 가진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하나밖에 없나 보냐. 이화여대가 있죠. 이화여대 여시잖아요. 이화여대 대학병원 지금은 이제 마곡으로 옮겨갔지만 사실 최초의 시작은 정동입니다. 정동에 보구여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보구여관이라는 게 여관은 그 여성 관리, 여성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 여성을 구하고 보호하는 그런 보구여관의 성격이 있었고 이것을
운영했던 사람이 스크랜튼 여사인데 스크랜튼 아마 이분이 난감리교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분이 선교 사역의 본령이 어디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이 표현을 조심할지 모르겠네. 정확하게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사실은 그 목숨 걸고 이역만리 이 땅에 올 때는 국민 선교사들이 사실 오늘날처럼 10시간만이면 오는 시대가 아니니까 목숨 걸고 평생을 바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생활의 편리성이나 안정성 때문에 자국 공사관들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지만은 이 정동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에 양반집들이 몰려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개신교의 기본적인 성격은 뭐냐면 핍박받는 민중들을 위한 교회죠. 근데 돈 있고 잘 살고 관리들을 위한 걸 하러 온 게 아니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와서 자리 시작하지만 이분이 주변 서울 시내 가까운 데로 돌아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 동서남북 중에서 어디 있었을까요? 혹시 감이 잡히실까요? 그곳이 동대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동대문이 못 살 거라고 생각하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그 낙산 벽화마을로 알려진 그 부분은 지금도 이제 슬럼 좀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완벽한 달동네였었어요. 창신동. 서울에서 가장 먼저 달동네가 생기고 가장 늦게까지 달동네가 있었던 곳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서대문보다 동대문이 훨씬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교회와 병원을 끌고 나갑니다. 그게 동대문 병원이에요. 그게 이화여자대학교 동대문 병원이 그래서 거기 만들어져. 그게 나중에 부인병원이 돼. 그러다가 그 동대문 병원이 이화여자가 목동에 병원을 지으면서 동대문 병원이 사라지죠. 지금은 목동 병원만 있다가 이제 마곡으로 온 병원만 상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 동대문 교회가 있다가 그 교회를 철거하고 이제 서울 성곽을 복원하는. 자 그렇게 보면은 정동에는 교회와 교육시설이 교회와 교육시설 그다음에 병원이 함께 있었다. 이 정도가 되면 선교기지, 그건 선교타운이 되게 충분하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지금 제가 정동은 외교타운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고 그랬고 그 부분에 이의가 없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교회와 교육시설과 병원이 있고 우리나라 외래 종교의 대부분이 정동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면은 선교기지가 되게 충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동이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외교타운으로 이해하는 게 적절할까요? 아니면 선교기지로 이해하는 게 적절할까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고 하면 외교타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국물이 있으니까. 그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외교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교를 할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1883년 4년에 미국 공사관이 처음 자리를 잡으면서 외교타운의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거기서 외교타운의 기능은 사라지는 거죠. 공사관들은 다 양상하는 거죠. 그럼 외교타운의 기능이 언제 회복됩니까? 1948년이죠. 45년에 회복되는 게 아니죠. 다 아실 거예요. 48년 회복돼. 그러면 약 한 43년, 44년 정도 외교타운의 기능이 없는 거죠. 48년 이후에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선교기지의 역할은 어떤가요? 선교기지의 역할은 나라가 있고 없고의 관계가 없고 자신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대상만 있고 거기에 헤드쿼터는 선교기지거든요. 선교기지의 역할은 외교타운보다는 조금 늦게 출발했지만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것까지 설명을 듣고 나시면은 그럼 외교타운으로 불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선교기지라고 불리는 게 맞을까요? 네, 그렇게 대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유도에 걸려드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기지보다는 외교타운의 성격이 좀 더 맞죠.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굳이 따지면은
외교타운 선교 기준에서 어떤 게 더 독립적이냐 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외교타운은 딱 그 외교의 상대인 국가의 심장부 정부랑 함께 이야기되는 위치가 좀 멀리 떨어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선교기지는 사실은 초기에는 아까 안전과 편리성 때문에 자국의 공사관 옆에서 러시아 정부에는 러시아 대사관 옆에서, 그 다음에 기독교 감리교회는 리대사관 옆에서, 영국의 성공회는 영국 대사관 옆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거기 떠나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외교타운의 기능은 독립적인데 선교기지의 성격은 다소 종속적이었어요.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사실은 최초와 같은 프리미엄이 또 있죠. 외교타운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선교기지가 거기에 온 거죠. 그러니까 외교타운이 다른 데 있어서 국적을 안 왔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궁궐은 경복궁이에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경복궁이 정궁으로서 가장 오래 사용된 궁궐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사용된 궁궐은 창덕궁이에요. 왜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경복궁이 정궁을 사용 안 했고, 1865년에 고종 때 경복궁이 중건됐지만 1897년에 정궁이 덕숭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전체 연도로 따지면 창덕궁이 오래됐어요. 그렇지만 조선의 법궁으로서 정통성을 이야기할 때 창덕궁이 최고라고 말을 한 사람은 없죠. 그렇죠? 경복궁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덕숭의 정체성은 여전히 중심에는 외교타운이라고 하는 게 맞지만, 그런데 외교타운만 가지고는 이 정동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없으니 외교타운과 동시에 선교기지이기도 하고 선교기지의 역사를 사실은 지속적으로 가져갔다고 이해하는 것이 이 시기에 우리의 근대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이 옮겨질 텐데, 석조전부터 시작되는 장면, 그 다음에 중화전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침전인 함량전이 위치한 전경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이 장면이 지금의 덕수궁의 전체 모습입니다. 덕수궁의 전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복궁이나 창덕궁과 뭔가 좀 다른 게 보이실까요? 근대식 건물이 네, 근대식 서양식 건물이 이게 있다라는 게 특이하죠. 또 들어오는 입구가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동쪽에서 저희가 동쪽에서 들어가요. 동쪽에서 들어가 동쪽에 입구가 있는 그 궁궐은요. 창경궁도 동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경희궁도 동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남쪽에 입구가 있는 궁궐은 덕수궁 경복궁하고 경복. 창덕궁 두 개뿐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크게 특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먼저 일단 이게 제가 덕숭의 전경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주 멀리서 찍었으면은 이러한 중화전의 건물이 굉장히 작게 보였을 텐데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경이다. 규모가 굉장히 작죠. 보통 궁궐보다 너무나 작아요. 이게 좀 이상하죠? 자, 또 하나. 대부분의 궁궐들은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궁궐 배경. 산 있잖아요. 경복궁은 뒤에 백악이 있고, 창덕궁은 뒤에 인왕이 있고, 그 다음에 경희궁은 뒤에 죄송해요. 창덕궁 뒤에 응봉이 있고, 경희궁은 뒤에 인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뒤에 빌딩이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뭐지? 규모도 충분히 크지 않은데 뒤에 이건 왜 저기 산에 아니라 빌딩을 배경으로 하지?